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정쌤의 부동산 공법 예상 문제와 해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편입니다. 문항수는 실제 시험과 같은 국토계획법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입니다. 해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구독자님께서는 본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구독 인증샷을 첨부하여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문제은행식의 시중 모의고사와는 달리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문제 해설을 통해서 시험 전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답은 1번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광장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지 틀린 것을 고르는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살펴보면, 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에는 1호부터 7호까지 각 시설별로 어떠한 시설들이 세분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자,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까지 있고, 2호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호까지 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 이 환경기초시설인 폐차장이 언뜻 보면 교통시설처럼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도로와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추가적으로 더 세분될 수 있습니다. 세분될 수 있고, 이 자동차 정류장은 어떻게 세분되는지 출제된 적이 있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역도시계획, 키워드죠. 그리고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아닌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고요.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4번은 맞는 답이었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이나 이 지방 의견 청취하는 내용들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나왔던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검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1호부터 3호까지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정되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을 구분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4호는 국가계획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2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3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2항과 내용이 비슷하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권자에게 주민이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번. 주민은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문제 끝날 때 확인해보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4번.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때에는 첨부 서류들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안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획 도서, 도면과 서류죠. 그리고 도면과 조서죠.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고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령 제19조의 2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사항이 나오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고 할 때 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1호와 2호로 구분이 되는데, 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즉 제한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문제 보기 1번 이 기반시설 부분 나왔죠. 자, 기반시설 부분, 그리고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과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가 되겠죠. 자, 이때 토지 동의 요건은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5분의 4, 그리고 2호의 지구단위 계획 및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자, 1번이 틀린 내용이었죠. 자, 대부분 효력 발생일들은 어떠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자, 독특하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외적이죠. 자, 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3번.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예외 조항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당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게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신고가 필요해요. 5번. 시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자,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문제에 나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3호 시가와 조정구역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계획과 관련한 사항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군관리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장관이 결정한다. 4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자,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자, 5번이 먼저 왜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자, 시도지사는 중공업지역의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5항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자, 주거와 공업, 즉 도시지역이죠. 이 도시지역은 자,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지역만,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가지 용도 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복합용도지구는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내용 1번부터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용도지구 중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을 한다. 집단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이다. 4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추가지역으로 공부할 걸 보면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을 보면 자,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5가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세분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취락지구 중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또 5가지로 나눠진다. 사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민이 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을. 그리고 법 제42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의제가 있는데요. 출제 가능성이 꽤 있는 부분이죠. 다음 각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1번 1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호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제외예요. 4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촉진지구 5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구역 및 예정구역 이 5가지 지역은 해당 법에 따라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분류합니다. 2항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중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도 출제 가능성들이 있는 지문들이죠. 다음 6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층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가 정답인데요.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왜 틀렸는지 살펴보면 공동구 관리자는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2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요. 2번 정비구역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의 경우는 2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이 될 때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매수 비용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실 이 조항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마치 사무는 이제 의무적으로 채권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 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 건 20년, 매수 청구는 10년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동구 얘기가 나오면 공동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구 협의회에서 심의사항들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공동구에는 어떠한 시설들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공동구의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사항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 중에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매수 청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항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6항에 따라서 자,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아니면 매수를 하기로 통보를 받았는데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의무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7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보죠. 자, 시행령 제21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할 때 기초조사 면제 사유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자, 도심지역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역이라 하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한 지역을 말합니다. 보기에서는 니은이 되겠네요. 나번, 나목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라목을 볼까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마목 지구단위계획 용도 마목 지도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등등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바목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번엔 지구단위 계획이네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번부터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틀린 지문도 보셔야 되지만 이 옳은 지문들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옳은 지문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4번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5번이 왜 틀린 내용이 되냐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한 차례 그 심의를 거치고 한 차례 거쳐서 3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면 자, 이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냐? 자,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 완화받을 수 있고, 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건폐율은 빼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그리고 이 6항은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자, 9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살펴볼게요. 4번이 왜 틀렸냐면 이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면적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보기 1번부터 왜 맞는 지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이 규모의 제한이 있었잖아요. 보존녹지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번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아래에 나와있죠. 시행령 제56조의 이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지역. 자, 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자,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 지역으로서 유보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되겠고 보존용도는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보존용도 지역인데요. 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역지구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
중에서 유보용도나 보존용도 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그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면적 15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4번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설치를 한다. 5번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기반시설이 더 불필요하게 되겠죠. 하지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까지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가 되겠고 이 설치 비용은 표준시설비와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간 추세를 봤을 때 이번 30일에는 건폐율 나올 차례죠. 그리고 예전처럼 특정 용도 지역에 몇 %까지 가능하냐 보다는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예전에 영상부터 쭉 올리고 있는데요. 누가 크냐 적냐가 많이 나왔었지만 같은 것끼리 묶는 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이 표를 통해서 최대 허용 건폐율이 같은 것이 무엇인지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숫자보다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같은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예요.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시행하여야 하는 처분 행위는 바로 볼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지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13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요. 이 네 가지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담을 내용 중에서 지정한 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요거 네 가지다. 그렇다면 재원조달계획 같은 경우는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1번 한국철도공사는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2번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5번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는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2번과 4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기 2번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나중에 담겨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개발계획 자체를 나중에 수립하느냐 아니면 개발계획을 처음에부터 수립하더라도 나중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2번과 4번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최소 면적들이 있었죠. 그 것들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3번인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가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자, 이 도시개발구역의 부지조성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조합 같은 경우는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등이 이 일부 도시개발구역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설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합은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맞는 답이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할 수 있다. 되겠고요. 4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를 1년에 신청해야 한다. 맞는 답이 되겠고 5번 한국관광공사는 이 토지 매수 업무를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가 아닌 한국감정원, 특별하게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를 이 공공시설의 건설, 공유시설 매립 등에 관해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들과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들에 따라서 어느 기관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법 제1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거든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 더 확인하고 갈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요 4가지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도시개발사업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이 되겠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실시 설계나 부의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자, 매회 출제되고 있죠.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환지 설계는 면적시기 원칙이 아닌 평가시기 원칙이에요. 평가시기 원칙이고, 반대로 지금 적혀 있죠.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입체 환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시기다. 이 환지 계획의 기준이나
이 평가액, 그다음 책정 기준, 자주 하지만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환지기에서 정화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리고 3번은 이 27조의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류지의 이 소유권 취득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중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는데 이번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사업 내용이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시행자가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시행자는 원형지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3번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도록 돼 있죠. 자, 4번이 틀린 이유는 공급계획 같은 경우는 승인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출로 그냥 끝나는 내용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원형지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3분의 1, 3분의 1로 한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때 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지 매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들은 자, 이 중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내용 중에서 1호를 제외한 이 사람들은 원형지 매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10년이 5년, 10년 기준이 있고 일정 기간 원형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17번 도시개발 법령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죠. 자, 2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3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 금액은 전체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4번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자,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 상환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하는 경우죠. 그리고 5번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에 조합이 아닌 이 1호부터 4호의 시행자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마지막 문제네요. 1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에 관한 문제이죠.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자, 1번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고, 자, 60일이 아닌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3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번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 7명, 자주 나왔던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3번 이 법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중에서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국토기획법과 도시개발법 예상 문제들을 살펴봤고, 제가 지난 시간에 30일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영상에서 문제들이 간혹 어렵게 출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인데 뭐 갑이 나오고 보기도 막 다 갑을이 나오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문제에서 지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핵심만 찾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예상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이 문제들이 짧잖아요. 문제가 길어도 결국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한두 줄이면 끝나거든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우시고 중요하게 남겨야 할 부분만 남겨놓고 문제를 읽으시면 훨씬 더 문제 접근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자료는 구독자님께 제공해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나와 있는 메일로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예상 문제와 해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